기원전 323년 6월 11일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의 우리나라 같은 왕조실록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왕이 죽었다. 날씨는 흐림. 이게 왕이 알렉산드로스입니다. 6월 11일에 알렉산더가 사망하게 되는데 거의 유언도 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알렉산더의 왕비 록사네는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후계자가 되려면 아들이어야 하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록사네는 또 아프가니스탄 출신입니다. 만약 록사네가 마케도니아 공주였다고만 해도 뭔가 문제가 좀 풀렸을 텐데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에요. 그러면 알렉산더의 무슨 형제는 없는가? 이복형으로 아리다이오스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신지체는 아니었는데 뭔가 조금 정상에서는 부족한, 다들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제 반대들이 많았던 거죠. 어머니 올림피아스, 상당히 그 정치적 욕심이 많았던 여성분인데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알렉산더의 후계자를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 누가 알렉산더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 가지고 바로 이제 물밑 대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에 그의 제국의 역사입니다. 누가 후계자가 되었으며 알렉산더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알렉산더가 죽고 한 달이나 한 두 달 후에 아들을 출산해버려요, 록사네가. 이렇게 되자 알렉산더의 가장 큰 신임을 받았던 장군들 모여가지고 이 알렉산더의 아들이 왕이 될 때까지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고, 결국 알렉산더의 아들의 후견인이 누가 되느냐를 두고 이제 또 싸우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을 때 사람들이 막 물어봤대요. 누구를 후계자로 하실래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가장 강한 자에게 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 말했겠어요? 결국은 싸워서 이긴 놈이 될 건 뻔한데. 그래서 내 생각에 알렉산더는 그냥 흥하고 비웃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 안 하고 결국 이렇게 돼서 약육강식의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4명의 장군이 후계자로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페르디카스라는 사람인데,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좀 병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서류 결제, 반지가 도장이게 반지로 찍어가지고 그 반지를 페르디카스한테 맡겼습니다. 이게 꼭 후계자라는 뜻은 아닌데 아무튼 간에 알렉산더한테 반지를 받았다는 건 되게 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력한 유력자가 됩니다. 보병대장으로 유명했던 크라테로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4인방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40대였는데 알렉산드로스가 가장 좋아했던 충실한 부하였어요. 나의 가장 충실한 친구 뭐 이런 말도 했는데, 크라테로스는 멀리 인도까지 알렉산더를 따라서 원정을 갔는데 전투를 할 때마다 크라테로스를 항상 신뢰를 해요. 네가 여기 꼭 지켜라. 내 총을 주면서 네가 꼭 갖고 있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크라테로스가 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도 훌륭했는지 병사들이 크라테로스를 가장 좋아했다고, 진짜 좋아했다고 그래요. 병사들이 뽑는 후계자 1순위는 크라테로스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기병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가 왕이 되기 전에 왕자 시절부터 친구였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영리한 전술가였어요. 진짜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레오나토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가면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알렉산더를 구했던 사람이 레오나토스였어요. 아주 개성이 다른 4인방이 알렉산더 사후의 4명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 잠룡 4인방이 또 있어요. 아직 안 드러나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숨은 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안티파트로스라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알렉산더를 가장 오래 따라다녔던 마케도니아군의 최고의 노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분은 알렉산더의 원정에 동참하지 않고 알렉산더가 원정을 출발할 때 마케도니아를 맡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오래된 충신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통치력도 있는 장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우메네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알렉산더의 석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전적 이런 거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렉산더가 너 군대 한번 지휘해 볼래? 이래가지고
기병 중대를 지휘해서 한 번 어떤 작은 전투를 치른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알렉산더가 죽어서 전투 경력이라고는 딱 한 번 그때 기병 몰고 중대장 한 번 해본 것밖에 없어요. 알렉산더가 막판에 이 사람한테 기병 중대를 맡겼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전술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생 알렉산더 옆에서 이것만 했는데 알렉산더의 전술과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안티고노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한 장군이었는데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로 진공할 때 데려가지 않고 소아시아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후방 지역을 통치하는 임무를 맡겼는데 알렉산더의 중요한 원정에는 소아시아까지만 동참을 했어요. 마케도니아 섭정이던 안티파로스의 아들로 카산드로스라는 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가장 먼저 선두에 섰던 사람은 4인방입니다. 다들 보니까 이제 후계자 경쟁이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4인방 중에 누구 하나를 붙잡아야겠는 거예요. 안티파로스가 레오나토스 애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딸하고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의 어머니였던 올림피아가 알렉산더 여동생하고 또 결혼시키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1순위로 올랐어요. 생기도 잘생겼나 봐. 그래서 제일 먼저 마케도니아 본토로 귀환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죽었다고 하자마자 그리스에서 반란이 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레오나토스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무려 2만 대군을 징집을 해서 그리스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리스군이 난리가 났는데 알렉산더가 어쨌든 13년 만에 세계의 절반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이 4인방은 거의 전쟁터를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본국에서 알렉산더만큼이나 신화된 장군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돌아와서 군대를 갖고 온다니 얼마나 겁나요. 다만 급해오느라고 기병 병력이 적어서 그리스 반군의 기병이 2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토스를 포위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좀 웃기는 일인데 포위한 것까지는 뭐 병력이 모자란 것까지 이해하는데 레오나토스는 그래도 역전의 용사잖아요. 그런데 적한테 포위되면서 보병들하고 분리돼 버려요. 그뿐이 아니라 퇴로가 없는 늪지로 밀려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레오나토스가 막 열심히 싸우기는 했지만 그냥 칼에 맞고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력이 정오까지 이해하겠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기동에서 밀려버리냐고요. 어떻게 자기 본대랑 분리되고 뻔한 늪지대로 몰려가서 죽어버리냐는 거죠. 이거는 무능한 기병대장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불가사의한 상황에서 어쨌든 레오나토스는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후계자 경쟁에서 이탈해버립니다. 크라테로스는 어떻게 됐느냐. 정말 레오나토스가 죽고 나니까 크라테로스가 제일 훌륭한 사람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또 마케도니아로 와서 안티파로스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또 사이 삼아줄게 이래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기 출신이었던 에우메네스하고 크라테로스가 마케도니아군을 인솔해서 이제 또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크라테로스가 보니까 정작 알렉산더 밑에 있던 마케도니아 군을 지금 에우메네스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너무 탐나잖아요. 자기는 마케도니아에서 새로 징집한 병사들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알렉산더의 후계자가 되려면 저 역전의 용사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짰더니 누가 말하기를 당신은 병사들 중에 최고 인기 있는 장군 아니냐.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병사들 앞에 가서 나다. 그러면 걔들이 그냥 네 편을 들 거다. 더욱이 그 마케도니아 군을 지휘하고 있는 에우메네스는 그리스인이에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이어가지고 이민족이 자기를 지배하는 걸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당신이 나가서 손을 흔들면 걔들은 다 네 편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은 이제 마케도니아 군대를 흡수해서 이제 1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그래서 크라테로스가 자기 주력 부대는 뒤에 두고 말을 타고 소수의 병력만 데리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군대를 향해서 투구도 안 쓰고 손을 흔들었어요. 나다. 그런데 에우메네스가 정말 머리가 좋았거든요. 그럴 줄 알고 크라테로스의 얼굴을 아는 마케도니아 출신 보병들은 저 뒤에 놔두고 소아시아에서 스카웃한 그 지역 기병들, 소아시아 기병들을 앞으로 돌격시켰어요. 얘들은 크라테로스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막 돌격했더니 적군은 보이지도 않고 몇 명의 기병 조금만 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덮쳐버렸죠. 그래서 크라테로스가 그 순간 그냥 젠장 그러고는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크라테로스도 허무하게 퇴장해 버립니다. 자, 이제 페르디카스하고 프톨레마이오스가 남았어요. 프톨레마이오스는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여기서 4인방하고 싸우다가는 소진돼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일단은 확실한 군대를 먹자.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4인방 경기에서 싹 빠져가지고 어디로 튀냐면 이집트로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거기 왕정을 장악하고 자기가 이집트 왕이 돼버려요. 이 이집트 왕조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되자 페르디카스가 보니까 이집트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병력을 가지고 이집트로 쳐들어갑니다. 이번 전투는 진짜입니다. 이제 4명 중에 2이었던 페르디카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진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페르디카스가 데려온 애들은 진짜 알렉산더의 주력들이에요. 이 마케도니아 부대 중에 은방패 부대라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는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가 창설했던 마케도니아 장창병이에요. 얘들이 딱 왔어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자기가 약할 것 같으니까 강 건너편 요새에서 수비를 했어요. 그러자 페르디카스가 강을 건너서 요새를 공격했는데 그날 전투에 실패해버립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병사들이 다 알렉산더 밑에서 싸웠던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눈이 너무 높아요. 알렉산드로스 같으면 이렇게 안 싸웠을 텐데.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아진 얘들이 그날 밤에 텐트로 가서 페르디카스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너는 우리들의 대장인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부대를 찾아가요.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돼서 그들이 선택했던 사람이 에우메네스였습니다. 안티고노스하고 에우메네스는 둘이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데 두 사람의 마지막 전투에서 에우메네스가 거의 이겼는데 또 은방패 부대가 배신을 하는 바람에 에우메네스가 전사합니다. 역사가들은 알렉산더의 후계자 중에서는 사실은 에우메네스가 가장 뛰어난 실력자였다고 말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알렉산더의 제국은 4인방은 프톨레마이오스만 남고 나머지 잠룡들이 나누어 가지거나 쓰러지면서 이제 제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이 완벽한 스펙을 지닌 이 후계자들, 심지어 알렉산더와 청년 시절부터 같이 알았고 인도 원정까지 동행했던 이 장군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전투는 가보지도 못했던 에우메네스가 왜 거의 최고의 후계자가 되며 후방에 있던 애들이 오히려 더 잘 싸우게 되냐는 거죠. 알렉산드로스는 전쟁을 할 때 너무 잘 싸워요. 그리고 너무 번개가 채치며 싸우다 보니까 자기 주도형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 10배가 넘는 적을 깨트리고 이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다른 장군들은 10년 이상 종군을 해도 오히려 부품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크라테로스 같은 경우 정말 알렉산더의 모든 전투에 다 참전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갔는데 여기를 막아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어요. 왜? 알렉산드로가 가서 너무 신나게 이겨가지고 오질 않아. 저쪽에서 다 끝나버려요. 10몇 년을 따라다녔는데 맨날 여기 지키다가 끝나고 나면 뒷정리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종군해서 뭐 알렉산더를 아는 것 같은데 실전에서 뭔가를 해보지를 못하는 거지. 오히려 누가 잘하느냐? 그날 전투를 정리하고 회고담 적고 이러면서 책으로 읽은 에우메네스가 더 잘 알아요. 결국 리더십이라는 건 꼭 경험이 중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펙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에우메네스는 정말 탁월한 전술가예요. 그리고 가장 알렉산드로스답게 싸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대기업에서 어떤 임무를 맡으면서 10, 20년을 보냈다. 나는 무언가를 잘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단순히 경험의 날수만 많다면 그 경험을 받아 적어서 기록하는 에우메네스보다도 실제로는 그 경영자로서의 능력, 리더십이라는 부분에서는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잠룡들이 왜 나중에 영웅이 되느냐? 안티고노스는 실제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소아시아에서 후방 지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티고노스는 소아시아에 있으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세금도 걷고 군대도 훈련시키고 뭐 반란도 진압하고
군 통치자로서는 이분의 경력이 훨씬 질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로스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냐? 알렉산더 4세와 록산네는 마케도니아로 오게 돼요. 근데 마케도니아로 오게 되니까 처음에는 막 띄워주고 내가 후계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다 정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알렉산드로스의 이 명예나 이건 존경심은 대단하니까 자기가 얘를 죽였다는 소문 내기는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비밀리에 올린토스라는 요새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그 록산네를 보호하고 있던 그 귀족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소리 소문 없이 죽이고 흔적도 남기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암살당한 건 분명한데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 명령이 가고 알렉산더의 부인과 핏줄은 세상에서 사라졌죠.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무덤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거 록산네 무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뭐 추정하는 분이 나왔는데 증거가 너무 박약해서 그냥 갖다 붙인 얘기 같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알렉산더의 후손과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잔다르크가 활약했던 백년 전쟁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던, 이름은 참 멋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흑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